어, 오늘 이제 들고 온 논문은 클립 포 클립이라고 해서 얘가 오타가 아니에요. 이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립이고 이 뒤는 비디오 클립 할 때 클립이에요. 그래서 비디오에 이제 적용하는 클립이다 해가지고 이제 클립이 이제 이미지랑 랭귀지, 얘가 이미지고 얘가 랭귀지죠. 이미지와 랭귀지의 멀티모달 트레이닝을 프리트레인하는 모델을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비디오에 확장시킨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슬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렇게 뭐 아이디어가 복잡하거나 그런 논문은 아니어가지고 하는 김에 PR일리에서 클립 논문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 내용도 간단하게 다루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An Empirical Study of Clip for End-to-End Video Clip Retrieval 이란 논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비디오 리트리버이 뭔지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하고 넘어가 보면요. 비디오 리트리버이 이제 검색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여러 개 있으면은 DB에 이렇게 비디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어, 이 비디오들 중에 텍스트로 뭐 리트리버리 이제 뭐 굳이 텍스트가 아니어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 논문에서는 특히나 텍스트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텍스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묘사를 하고 있는 비디오를 이 선택지 중에서 잘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태스크를 리트리버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하려면은 결국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랑 기존의 이 비디오들 간의 어떤 디스턴스를 잘 정의를 해서 이 텍스트랑 가까운 비디오일수록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어떤 스페이스를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랑 비디오는 사실 다른 데이터잖아요. 모양이 다른 데이터죠. 텍스트 랭귀지고 이제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이 서로 다른 모양의 데이터 사이에 디스턴스를 잘 정의를 해서 이제 이 텍스트랑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간 어떤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 디스턴스가 우리가 인간 그런 실제 의미와도 잘 맞게끔 이 디스턴스 정의되게끔 이제 이 펑션을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골자인데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디스라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땐 어떤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함수잖아요. 어떤 스페이스가 정의됐을 때 디스턴스가 같이 정의되면은 그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그 디스턴스를 가지고 놀면 되는데 이때 이 텍스트랑 비디오가 동일한 스페이스 안에 찍힐 수 있도록 어떤 인베딩 펑션을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말이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랑 비디오가 서로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디오와 텍스트가 어떤 도메인에 찍힐 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랑 이 비디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다 하면은 가까운 곳에 찍히고 좀 서로 상관없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좀 먼 그 공간에 찍히게 만들게 이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비디오 리트리버를 뭐 넘어서서 이미지 리트리버이든 모든 리트리버, 멀티모달 리트리버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일한 스페이스에 찍어서 데이터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내용이 같은 컨텐츠가 같은 애들은 가까이 찍히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멀리 찍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논문은 클립이라는 옛날에 오픈 AI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이라는 논문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클립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디오 리트리버의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미지 리트리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비디오를 이미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랭귀지랑 이미지가 동일한 스페이스 상에서 찍히게끔 만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얘네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클립을 낸 뒤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이 특성을 가지고 뭐 달리 같은 애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21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는 일단 여기서는 캡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설명하는 어떤 캡션을 텍스트로 주고,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 캡션이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캡션이 이미지를 정말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동일한 인베딩 스페이스에 딱 찍혔을 때 디멘션도 똑같겠죠. 어떤 동일한 스페이스 상에 찍혔을 때 근처에 찍히도록 만드는 게 핵심 이제 얘네의 목표라고 보면 되고, 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져요. 일단 뭐 캡셔닝이 가능해지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미지랑 뭐 캡션이 근처에 찍힌다는 거는 이 주변에 이제 필요한 그냥 이미지를 이 인베딩 스페이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캡션으로 가는 어떤 리버스 펑션만 잘 정리를 해주면은 캡셔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겠죠. 사실 캡셔닝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의 상위원 같은 느낌이니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프롬프트 러닝 같은 거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고요. 리트리버는 그냥 바로 가능하죠. 이제 캡션을 이렇게 넣고 후보 이미지들을 여기저기 찍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딱 골라서 요놈입니다 하면 되니까 리트리버도 가능하고, 제너레이션은 캡셔닝이란 반대로 이제 이 이미지의 인베딩을 반대로 이렇게 리버스 할 수 있는 펑션을 잘 정해주면은 제너레이션도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클립만 가능해지면은 여러모로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립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들이 있는데, 사실 뭐 대단한 컨트리뷰션들은 아닌 게 이전에도 이런 시도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클립에서 왜 이 클립이 그 이제 화제가 많이 되었고 이 클립이 유명해졌고 그 많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냐 하면은, 일단 성능이, 그래서 성능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이제 데이터 셋을 하나 이제 딱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400밀리언짜리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웹에서 완전 크롤링 해가지고 엄청 크롤링 해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새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으면은 텍스트를 일단 인코딩을 해서 벡터라이즈 시키는 작업은 얘네는 GPT-2를 이용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이미지 랭귀지 모델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핫했던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벡터라이즈 시키고, 여기까지는 하고 나서 이제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벡터라이즈를 각각 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수도 코드인데, 이제 이 인코더를 거친 애들을 가지고 한 번 정도 이 그 더 프로덕트,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한 번 정도 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 번 정도 더 거치고, 이건 왜 거치는 거냐면 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은 스페이스에 찍으려면은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같게 찍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배치거든요. 지금 배치 사이즈가 n인데 n이 참고로 한 42,768개 정도의 이제 배치 사이즈를 얘네는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치 안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하면 이제 이 텍스트들이 있을 거고, 텍스트를 각각의 텍스트 대표 벡터들이 얘네들이, 그래서 n개의 텍스트를 대표하는 벡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n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첨자가 같다 하면은 서로 매칭되는 애들인 거예요. 커리스폰딩 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 원이랑 이미지 원은 지금 서로 이 이미지 원을 설명하는 캡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미지 2를 설명하는 캡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페어드 데이터셋을 이제 그 구축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대각선분들 얘네는 커야겠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클수록 이제 시밀러리티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얘네가 아닌 놈들은 시뮬러리티가 낮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 벡터를 인베딩을 했을 때 이미지랑 이 텍스트가 이미지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근처에 찍혀야 되고 벡터가,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텍스트와 이미지다 하면은 이렇게 멀리 찍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텍스트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연관이 없는 놈들이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n개에 대해서는 시뮬러리티가 높게, 값이 높게 나와야 되고, 나머지 n제곱 빼기 n개에 대해서는 값이 낮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로스 펑션을 얘네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걸 요렇게 이런 식으로 로직, 이걸 하나의 로직들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어떤 소프트맥스 단 거쳐가지고 러닝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쪽 방향으로 하나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를 다시 요 방향으로 이거를 하나하나의 어떤 로짓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방향으로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방향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하나, 그리고 이미지 방향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이 둘을 뭐 더하거나 아니면 뭐 두를 뭐 민을 하든 이거는 이제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더해가지고 로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사실 컨트라스티로 러닝을 해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은 공간에 찍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얘네는 더 나가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된 뭐 VGG라든지 뭐 레즈넷 이런 거 그 프리트레인드 된 애들 픽스 해놓고 그 피처 익스트랙터로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학습된 딱 요 상태에서 여기 이미지 인코더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다운스트림 학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딱 요거만 가지고 캡션만 가지고 학습을 한 상태의 이 이미지 인코더 클립에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만 가지고 학습된 상태의 이미지 인코더가 과연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얼마나 될까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로샷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미지넷이다. 예를 들면 뭐 어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미지넷이 있는데, 이미지넷에서 뭔가 다른 그 소타 모델들과 경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미지넷에서도 공개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레인 셋으로 뭔가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넷에 맞게끔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금 이 웹에서 다운받은 400밀리언짜리, 심지어 이미지넷의 클래스를 담고 있지 않고 이 그냥 중구난방한 캡션들이 이제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정말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의 이 이미지 인코더만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미지넷에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얘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지넷에 그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클래스들이 이런 뭐 플레인, car, 뭐 버드 이런 클래스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어디에서 비교를 할까 하면은 이 데이터셋별로 클래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클래스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요즘 막 챗 GPT 나오고 이런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떤 프롬프트를 주는지에 따라서도 성능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photo of a 뭐 plane, photo of a car,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준 다음에 이 이미지 인코더를 이 이미지가 거쳤을 때 이 photo of a 어떤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지금 여기 다 지금 그 선택지로 있잖아요. 얘네 중에 어떤 텍스트와 가장 그 거리가 가까울 것인가를 보고, 만약에 텍스트 뭐 photo of a dog이랑 같았다. 그러면은 photo of a dog이랑 가장 이제 이 그 이미지의 인베딩 벡터가 같다 하면은
덕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만 새로 줬을 뿐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을 본 거예요. 이건 이제 제로샷 그 비교 방법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고, 보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이제 그 레즈넷 50의 성능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성능이 올라갔나를 본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레즈넷 50에 비해서 뭐 이미지넷이나 여러 가지 제너럴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심지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셋 각각의 트레인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젠 성능이라는 거죠. 심지어 STL10이라는 데이터셋에서는 레즈넷이 문제가 아니라 소타를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성능이 떨어진 들을 보면 대부분 뭐 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엠니스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캡션 그 이 클립에서 제한 데이터셋은 굉장히 제너럴한 이미지 그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테릭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막 엠니스트처럼 되게 특수한 어떤 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애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아무튼 대단한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클립이 좀 많이 유명해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도 할 수 있죠, 사실. 파인 튜닝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일단 힘을 숨긴 거죠. 방금 전에는 파인 튜닝을 안 했음에도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는 거고, 파인 튜닝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각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사실 이게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 딱 달아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본 거죠. 그래 클래스별로 딱 이미지 한 개만 줬을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 전에 그 제로샷에서는 텍스트 인코더가 한 개 가가지고 지금 캡션 프롬프트도 줘가지고 그 캡션과의 시밀러리티를 재가지고 클래스를 본 거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 텍스트 빼고 정말 그냥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심지어 여기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즈 새로 한 거고요. 이 이니셜라이즈 새로 한 상태에서 이 파라미터들을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하나밖에 안 보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성능이 제로샷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근데 개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제로샷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별로 데이터가 한 8개 정도만 있어도 벌써 제로샷 성능이 올라가고 굉장히 풀체인드 피처 익스트랙터로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를 클립에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방금 생각한 방법이 이 러닝에서 이 포도 오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플레이 이렇게 뭐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피겨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벡터를 앙상블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가능한 프롬프트를 몇 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앙상블을 하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내용들도 있었다. 그래서 클립은 결론적으로는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텍스트적으로, 랭귀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한 페이퍼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클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클립 포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그래서 이 클립 포 클립은 딱 요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클립 포 클립은 어디 나온 논문이냐면 이 아카이브에는 2021년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클립이 2020년 2월에 공개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2, 3개월 묵은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제가 그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좀 뭔가 깃발 꼽기 하려고 굉장히 급하게 썼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카이브에는 2021년에 공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뭐 2022년에 유로 컴퓨팅 저널에 이제 등재가 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립 포 클립의
이제 핵심 목표는 딱 이거예요. 클립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고, 그러니까 클립을 활용하고 싶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클립의 아이디어를 갖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 클립을 그냥 완전 익스플로이트 하고 싶은 거죠. 이 클립 모델을 그냥 그대로 프리템드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최대한으로 극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클립이 이미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랑 이미지 사이에 이제 필요한 이제 차집합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그러니까 클립 포 클립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디오에도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디오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타임축,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타임축이니까 이제 모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딱 해결을 해서 클립에다가 이렇게 얹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은 그대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거의 안 건들고 이 위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모듈을 얹어가지고 이 비디오에도 잘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목표고요. 그래서 사실 구조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클립에서 보여준 구조랑 좀 그림 자체는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게, 이게 지금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 인코더 지나고 있고요. 심지어 그 GPT-2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 인코더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 그대로 사용했고, 이제 비디오에서 이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비디오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좀 바뀔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비전 트랜스포머는 사실 그냥 쭉 늘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길이만 늘어날 뿐이지, 이 이미지가 막 뭐 비디오가 된다고 해서 구조가 크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있었고, 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지가 원래는 이미지 한 장이었는데 이 타임 축에서 예를 들어 이제 비디오가 32프레임짜리 비디오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 게, 이, 이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32프레임짜리라고 해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이 아이템의 길이가 곱하기 3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32번 독립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개의 벡터가 나오는 거죠. 원래 이미지는 벡터 딱 하나 나왔잖아요. I1 이러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프레임 개수만큼 이제 벡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프레임 개수만큼 벡터들이 나와 버리다 보니까 이 텍스트는 하나인데 벡터는 지금 프레임 개수만큼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핵심 이제 고민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이 시밀러리티를 뭐 그 네,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구할 거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이 백본 자체는 이제 클립을 그대로 사용했다. 클립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클립에서 GPT-2랑 비전 트랜스포머 활용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 심지어 얘네들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대로 클립에서 긁어와가지고 그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클립, 그 학습된 놈으로 이니셜라이즈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시작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클립에도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이 있겠죠.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그 VRT-B32라는 이제 백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두 개 쳐놨는데, 여기가 일단 핵심이고요.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미지가 타임축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 타임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각각 프로세싱을 다 해가지고 그냥 뭐 T 개가 있다 그러면은 T 개에 그냥 벡터가 나오게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껏 이쁘게 타임축으로 이왕 이렇게 잘 이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3D 컨볼루션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서도 타임 시리즈의 어떤 이런 거를 고려하게끔 뭔가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논문 읽다가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막혔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클립 백본을 사용한다고 했고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까지 뭐 불러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3D 컨볼루션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힘들어가지고 코드를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D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면은 3D 컨볼루션이 만약에 이 타임축으로 세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프레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있어서 이 커널이 3차원 모양 커널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시간축으로도 이렇게 뻗어 있는 커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커널은 클립에서 가져와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그리고 이 양쪽에 남는 새로 추가된 커널 있죠. 그러니까 2D에서 3D로 가면서 이제 양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난 커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로로 리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3D여도 처음 상태에서는 클립이랑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제로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짜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하고 넘어가서 저 뒤에 보니까 이 내용도 여기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끝까지 읽어볼 걸 하는 생각이 그때 가서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커널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이 가운데는 클립에서 프리트레인드된 파라미터로 하고 이 양쪽에 추가된 부분은 제로로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어차피 이게 클립의 파라미터는 픽스를 해놓지 않고 그냥 이니셜로만 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트레이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0도 0이 아니게 될 거고요. 이 파라미터도 이 파라미터가 아니게 되겠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시뮬러리티 컬큘레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타임축으로 여러 개가 있는 이 그 타임축의 벡터 여러 개를 얘네들을 어떻게 다 싸잡아다가 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하나랑 그 시뮬러리티를 컬큘레이트를 해가지고 이 시뮬러리티를 잴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민을 해버리는 거죠. 얘네들 그냥 뭐 시간이고 타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얘네들을 그냥 민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럼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사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 타임축에 있는 이 모든 프레임들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다 민 때려가지고 그냥 하나의 벡터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코사인 시뮬리티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인베딩까지 끝난 상태에서 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민한 상태에서 바로 시뮬리티 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은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은 타임축을 고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왔는지 얘가 먼저 나왔는지 얘를 거꾸로 뒤집더라도 사실 같은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시간축의 어떤 순서를 고려하기는 힘든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그 RNN이나 시퀀스 모델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시퀀스 모델을 넣어가지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보다 살짝 더 과거의 모델인 LSTM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얘네는 실험을 했는데 LSTM 버전 하나랑 트랜스포머 인코더 버전 하나 해가지고 LSTM은 그냥 넣으면 되죠. 순서가 고려가 되니까.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넣을 때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G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벡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벡터들이 또 32개면은 32개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이 뭐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은 민한 결과 벡터가 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이 적어도 이 각 프레임들로부터 나온 이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느냐의 정보는 고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LSTM을 쓰느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쓰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이 펑션을 학습시켜버리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다가 텍스트도 넣어버리자. 그냥. 그리고 그냥 텍스트랑 이 타임축
얘네들 그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다 넣은 다음에 그 이 결과로 나온 이 벡터를 그냥 리니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번 때려가지고 그냥 이 결과를 그 디스턴스로 써버리자. 이런 이제 접근이 있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뭔가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성능이 학습이 제대로 될까 싶은 어떤 좀 우려가 드는 그런 놈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도 들어가는데 포지셔널 인코딩 플러스 이 텍스트냐 이미지냐에 해당하는 인코딩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이건 텍스트입니다 알려줘야 되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이건 비디오 프레임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인코딩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뮬러리티 컬큘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 요 네 가지 방법을 얘네가 다 제안을 하고요.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험도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실험이에요, 사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나왔네요. 트레이닝은 이제 그 덱터셋 같은 경우 how to 100million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how to 100million이라는 데이터셋이 좀 크다 이거죠. 얘네들은 이제 비디오 셋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특정 카테고리 food and entertaining이라는 카테고리에서 380K의 데이터셋만을 추려서 how to 100million 380K 데이터셋이라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을 얘네가 새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는 클림 로스랑 그리고 MILNC 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과거에 제한됐던 로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이거를 처음 제안한 논문은 다뤄진 바가 없는데 과거에 보니까 도엽님이 이제 314번째 이제 발표에서 그 다루셨던 아마 VAT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그 이 로스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요걸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가지 로스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했다. 사실 크림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짓 이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이 방향에서 로스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로스 하나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스펙은 엔비디아 그 테슬라 V100 8개로 5회폭 돌렸는데 2주가 걸렸다. 요 정도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MSR VTT 데이터셋이라는 데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단 여기 나온 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얘네는 클립이랑은 다르게 갔어요. 클립은 이제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얘네도 좀 클립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멀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실험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얘네는 딱 비디오 리트리벌만 실험을 했습니다. 리트리벌 비디오 리트리벌만 딱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리트리벌 성능만 얘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립처럼 뭔가 얘네도 뭔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뭔가 뭐 제로샷으로도 한번 성능을 재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실험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는 여유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딱 비디오 리트리벌만 실험을 했다. 그래서 리트리벌도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MSR VTT 데이터셋이 여기 보이는 M이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M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엔드 투 엔드가 됐느냐 여부 성능이고 이제 이 랭크 at 1, 랭크 at 5, 랭크 at 10은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를 딱 줬어요. 근데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이제 그 이 텍스트랑 가장 가까운 비디오 탑 10 이렇게 모아 보면은 이렇게 10개가 이제 랭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탑 10 안에 들었냐? 그 비율이 이제 이거고요. 탑은 횟수가 몇 번이냐? 이 비율이 이거고. 그래서 딱 탑 1으로 딱 맞추거나 말거나라고 했을 때 어큐러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쟀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랭크에 그러니까 이 정답이 뭐 이쯤에 배치돼 있다 그러면은 이 랭크가 평균적으로 몇 몇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중간값 얘 같은 경우는 평균 이렇게 해서 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았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심플한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오히려 막 여러 가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인 모델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애들보다는 확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MCR VTT의 데이터셋만의 어떤 그 밸리데이션 이제 세팅에 따라서 좀 성능을 그 다시 재본 건 이제 이건 트레이닝 셋이 좀 적었을 때 이건 많았을 텐데 트레이닝 셋이 확실히 방대니까 이제 조금 그 큰 모델들이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성능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MSVD나 LSMDC 뭐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서 각각의 테스트셋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논문에서 얘기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더 아까 MSR 얘네보다도 더 스몰한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LSMDC 얘 같은 경우는 좀 라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직 아시겠지만 좀 스몰 데이터셋에서는 확실히 좀 심플한 애들이 성능이 좋고 라지 데이터셋에서는 좀 그래도 그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인 애들이 성능이 좋았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립을 처음에 학습한 게 프리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클립 포 클립도 프리트레인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스트 트레이닝이죠. 이 W랑 M 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학습을 한 게 파인 튜닝이고 사실 이 클립 자체를 how to 이거 100밀리언에다가 100밀리언 뭐 380K였나요? 여기다가 학습을 시킨 거는 이것도 프리트레이닝인데 클립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프리트레이닝만 했을 때 그래서 포스트 프리트레이닝만 하고 제로샷으로 그러니까 제로샷도 사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는 파인 튜닝 성능은 여기서 봤고 여기까지 해서 봤고 그리고 제로샷으로 성능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으로 성능을 봤을 때인데 지금 그 1분 남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방을 그 껐다가 다시 켜고 이게 뒤에 좀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저 하고 이제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일단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은 이제 그 포스트 프리 트레이닝이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표가 사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립만 그냥 썼을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클립만 써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 컬큘레이트 사실 뭐 이런 거 그냥 민피 이런 거 쓰면은 파라미터 더 필요 없으니까 사실 트레이닝을 더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립 상태에서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클립 포 클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하우 투 100밀리언으로 이제 비디오에 대한 어떤 그 도메인 논리지를 얘한테 학습을 더 시켜준 건데 그랬을 때 성능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니까 이제 파인 튜닝을 한 애들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할 때보다 특히 이 제로샷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그래도 꽤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성능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이 표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클립만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뭔가 비디오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모델한테 더 알려준 결과 확실히 비디오에 대한 성능이 좋아졌다. 심지어 어떤 비디오에 대한 그러니까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상태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제로셋에서는 할 얘기가 진짜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비디오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줬다 보니까 비디오에 대해서 성능이 올랐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레임 인코더.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살짝 조금 뭔가 허탈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프레임 인코더 2D 컨볼루션이랑 3D 컨볼루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3D 컨볼루션으로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고민돼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을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막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보면은 3D 컨볼루션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보면은 성능이 막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더 많아요. 성능이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딱 뭔가 딱 이쁘게 멋지게 이제 3D 컨볼루션도 쓸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딱 뭔가를 보여줬는데 네, 보여줬는데 그 성능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비디오라는 데이터 자체가 단순히 2D 컨볼루션을 3D 컨볼루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비디오에 적합한 무언가가 되는 느낌은 전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건물 제가 일로 갔는데 3D 컨볼루션은 여기 있는 픽들만 이제 그 인센티브 필드가 형성돼 버리면은 이 물체는 일로 나가 버리면은 이, 이 3D 컨볼루션 커널 안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3D 컨볼루션으로만 늘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플래튼 과정에 있어서 좀 비디오의 타임축 간의 어떤 코리스폰던스나 이런 거를 좀 잘 더 고려를 해서 구조를 개선을 해준다면은 이거 역시도 성능이 오르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제 총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급한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클립처럼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 되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실험 많이 해서 좀 클립과 같은 어떤 뭔가 논문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논문이길 바랬는데 처음에 이제 제목을 보고 뭔가 좀 깃발 꼽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2달 만에 나온 논문인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아이디어가 뭔가 참신하다기보다는 클립을 비디오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념비적인 의미가 더 큰 논문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급했겠죠. 그런 걸 아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뭔가 논문을 내보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궁금했던 실험들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은 인용하기 딱 좋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3D로 확장했는데 막 성능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고 뜯기 좋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논문 그 아이디어 더 내가지고 막 이런저런 논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거 개선했다 하고 논문 내기도 편하고 뭔가 장을 열어주다 보니까 이 논문을 어떤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딱 해가지고 인용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뭔가 비디오 리트리벌 쪽 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이 논문을 잘 해가지고 뭔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단점만 얘기했는데 성능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정말 좋은 성능을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는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